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쯤 웸블리 스타디움의 레알 마드리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때 정말 대단했죠. 온통 하얀 유니폼을 입고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장면. 네네. 이미 36번째 라리가 우승도 한 뒤라 그야말로 역사적인 더블을 달성한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음바페 영입 발표까지 나왔으니 정말 모든 게 완벽했죠. 앞으로 한 10년은 그냥 레알의 시대가 올 것 같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를 보니까 불과 18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네,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죠. 마치 축구계의 거대한 왕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대체 그 완벽해 보였던 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레알 마드리드의 라커룸 권력투쟁이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 급격한 추락의 중심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수들에게 넘어간 절대 권력에 있다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이요? 네. 구단은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사이에 선수들의 자아가 이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버렸고 그 힘으로 먼저 카를로 안첼로티라는 거장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은 사비 알론소마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구단을 장악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그 권력이 팀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 자료에 나오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펼쳐보죠. 네, 그러시죠. 우선 이 자료가 묘사하는 현재 라커룸의 분위기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넘쳐나는 자아로 가득 찬 것. 네, 심지어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계에 사는 집단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변덕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정작 축구에 대한 헌신이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몇몇 스타 선수의 이야기가 아닌가 보죠.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료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주장인가요? 지난 1년 반 동안 팀에서 자기 몫을 다 한 선수가 딱 2명뿐이었대요. 2명이요? 네, 음바페의 득점, 그리고 크루투아의 선방.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팀에서요. 와, 일부는 실력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값에 못 미치고 또 실력이 되는 선수들조차 투지가 부족하다. 이런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구단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구단이 사실상 이 상황을 방치한 거죠. 방치했다고요? 네, 스타 선수들하고 마찰을 피하고 단기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감독의 권위를 희생시킨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안첼로티 감독이 이미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구단에 경고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감독만 바뀌었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서 다음 감독에게 폭탄처럼 넘어간 셈이죠. 그 폭탄을 또 하는 사람이 바로 사비 알론소였군요. 네. 선수 시절부터 워낙 지적인 플레이, 또 강한 규율로 유명했으니까 이 병든 라커룸을 바로잡을 적임자다. 구단은 그렇게 생각했겠네요. 맞습니다. 알론소는 부임하자마자 칼을 빼들었어요. 훈련 강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네. 높은 지점에서부터 압박하거나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는 식의 아주 현대적인 전술을 도입하려고 했죠. 선수들을 거의 매일같이 비디오 분석실로 불렀고요. 팀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네요. 바로 그 시도였어요. 듣기만 해도 선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허니문 기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고 해요. 얼마나 짧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클럽 월드컵하고 시즌 첫 한 달, 그게 전부였다고 하죠. 선수들은 금세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전술 요구가 너무 빡빡하다, 비디오 미팅이 너무 잦다, 쉬는 날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들이요. 여기서 이제 라커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그 빌바오 원정 경기 때 일인데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틀레틱 클루브 원정을 가야 하는데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인 이유로 계획보다 하루 빠른 화요일에 이동하자고 한 거예요. 네. 그러자 라커룸의 주축 선수들 상당수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고작 하루 일찍 떠나는 것 때문에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요. 잠깐만요. 근데 프로 선수들 세계에서 하루 이틀 휴식일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자료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감독이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후에요? 선수들의 엄청난 불만을 접한 알론소 감독이
그 경기에서 이기고 나자 마치 그들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원래 하루였던 휴식일을 이틀로 늘려줬어요. 아, 결국 선수들의 요구에 굴복한 셈이군요. 그렇죠. 이틀이나 쉬어버리면 다음 경기 준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죠. 결국 다음 경기였던 셀타비고전은 토요일에 딱 하루 훈련하고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와, 그건 좀 심각한데요? 이 자료는 이게 바로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휘둘리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해요. 일종의 선례가 생긴 거죠. 아, 우리가 충분히 불만을 표출하면 감독은 결국 자기 원칙을 꺾는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나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비니시우스 사태를 알론소 감독에게 결정적인 눈을 뜨게 한 계기였다고 분석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사건은 알론소 감독에게 두 가지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했다고 해요. 어떤 현실이었죠? 참고로 이 비니시우스 사태는 경기 중에 그가 끔찍한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구단이 선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알론소는 이걸 겪으면서 첫째, 결정적인 순간에 구단은 내 편이 아니구나. 둘째, 내 역할은 전술을 짜는 코치가 아니라 25개의 거대한 자아를 관리하는 매니저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선수 시절에 무리뉴 같은 거물 감독이 선수들 지지 잃고 무너지는 걸 바로 옆에서 봤을 텐데 막상 자기가 직접 겪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자료는 바로 이 순간을 알론소 시대의 끝의 시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끝의 시작이요? 네. 자신의 축구 철학, 그러니까 규율과 전술적 엄격함을 고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철학을 버리고 선수들에게 양보하는 정치적인 감독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모든 게 알론소의 원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길고 지루하다던 비디오 미팅 시간은 대폭 줄었고 줄었군요. 팀의 핵심 스타 선수들은 전술적인 의무에서 사실상 면제됐죠. 그리고 선수들이 그토록 원하던 휴식일은 더 많아졌고요. 알론소 감독은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방식은 보통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고 있어요. 어떤 결과요? 선수들은 그걸 존중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이런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알론소 감독의 경질을 위한 토양이 다져진 셈이네요. 네, 자료를 보면 구단이 산 마메스 원정, 셀타비고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설정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암묵적인 시나리오인 셈이죠.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다가오는 수요일에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에게 패배하면 그의 경질은 사실상 확정된다고 봐요. 감독 본인은 애써 외면하고 싶겠지만 페레스 회장부터 감독, 선수들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는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요. 이걸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 이 자료는 그 이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맞아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다고요? 네, 라울이나 아르벨로와 같은 클럽의 레전드들이 거론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위기를 수습하기엔 경험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클롭이나 콘테 같은 감독은요? 그런 세계적인 명장들은 현실적으로 데려오기 어렵죠. 그렇다면 남는 카드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과거의 위기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지네딘 지단의 복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아, 또 지단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비판하죠? 이것이 바로 불과 1년 반 만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명의 감독, 안첼로티와 알론소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구단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라커룸이라는 접시에 담아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바친 대가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자료는 레알 마드리드의 위기가 강력한 외부의 경쟁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단이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선수들의 자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힘이 감독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팀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주로 감독과 선수들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 있죠. 배경이요? 바로 모든 것을 묵인해온 구단과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입니다.
아,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나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자료의 예측대로 지단과 같은 선수 시절의 후광과 감독으로서의 업적을 모두 갖춘 전설적인 인물이 다시 돌아온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허용하는 이 근본적인 구단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감독이 누가 되든 결국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